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대형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3대 지수 낙폭이 좀 커진 모습이었죠. 네, 역대급의 상승을 보였던 뉴욕 증시에서 어느 시점을 차익 실현 시점으로 잡는가를 두고 투자자들 또 기관들 이렇게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다우는 0.7%, 나스닥과 S&P 500 1% 넘게 하락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평소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전히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 4.63%까지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막았고요. M7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리게티 컴퓨팅, 실스크 등 일부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하락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시장 하락을 방어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간신히 2,400선을 지켜냈고 코스닥 666선을 하회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목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일부 종목은 개별 이슈로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여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부진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달러원 환율의 급등세입니다. 오늘 긴급 점검을 통해 치솟고 있는 환율과 또 역성장이 우려되는 한국 경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그간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산타의 실종이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1년을 두고 돌아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에겐 확실히 만족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뚜렷한 재료는 없었지만 연말 결산을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7%, S&P 500이 1.11%,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49%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S&P 500 기준 상승 종목이 51개, 나스닥 100 중에는 단 11개, 또 러셀 2000 중에서는 194개에 그칠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주요 기술주들도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좀 종목을 살펴보면 엔비디아, 중국 스타트업이죠. 딥시크가 미국 정부가 제재했던 엔비디아 H800의 GPU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한 AI 모델을 공개하자 수출 제한과 규제 장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대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마벨테크, TSMC 등도 규제 강화와 국채 수익률 상승,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 이슈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앞서 짚어주신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대 하락했고요. 소프트웨어 진영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중국의 딥시크의 모델이 메타의 라마나 또 오픈 AI의 GPT-4o 등을 포함한 어떤 모델보다 뛰어난 결과를 내놨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살펴봐야 할 종목 역시나 테슬라죠.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는 점에서 연말 앞두고 주간 옵션 거래로 추정되는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5%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더불어 중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리비안이나 루시드 등은 물론이고 니오, 샤오펑 등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그간 테마 장세를 이끌어왔던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됐고 우주개발 관련 테마나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코인 관련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주가를 강하게 누를 만한 악재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연말을 맞아서 연휴를 떠난 투자자가 많은 가운데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뉴스 때문이 아니라면 그간의 시장의 상수로 있었던 어떠한 것 때문이란 뜻이겠죠. 바로 국채 수익률이 오른 부분, 또 포트폴리오 조정,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채 수익률, 12월 FOMC에서 연준이 견조한 경제 지표와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면서 내년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하자 10년물 국채 수익률 4.6%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높은 금리가 길게 이어지면 소비자들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구매해야 하는 자동차나 주택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기업들도 조달 비용 증가로 실적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올해 상승이 컸던 종목군들에 대해선 수익 확정, 즉 매도를 하고 하락에 따른 해지를 위한 옵션 거래를 이용해서 종목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발표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5일 기준 6개월 후 상승 전망이 역사적 평균치를 소폭 상회한 수준 보였고요.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매주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은 역사적 평균인 31%보다 높은 34%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테마주를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진행됐지만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되면서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은 무려 31% 넘게, 또 S&P 500은 25% 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다우 지수도 14%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현재 수준으로 만약 올해 거래를 마감한다면 26% 넘는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던 2021년 이후 최고 수익률을 찍게 됩니다. 성적을 보면 올해 거래 마감을 앞두고 충분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만한 성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통상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을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라면 이번 주에도 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주에는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도 발표가 되고요. 1월 초에는 CES 일정을 시작으로 굵직한 일정들이 많은 만큼 지금부터 신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AI 열풍에 밀려 외면받던 전통 기업들이 2025년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배당 전통주 투자를 의미하는 다우에게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매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내 30개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높은 10개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전략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저평가된 우량 기업 발굴을 위한 전통적 가치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올해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독주에 가려져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이 시장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5년 다우에게 종목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16배로 S&P 500의 22배에 비해 현저히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들 기업은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을 유지할 수 있어 견실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중국이 우리 돈 60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는 등 전통 산업 기반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실질 배당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과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늘어 자그마치 8조 달러, 우리 돈 1경 원을 넘어섰는데요.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한 데다 투자자들도 회사채에 목말라 하면서 앞다퉈 발행했고 회사채 금리와 정부 국채 수익률 간 격차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 터라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스프레드가 좁혀지긴 했지만 국채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절대 규모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실제 올해 글로벌 기업 채권 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700억 달러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초기 시장 분위기는 자금 조달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곳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조건이 매력적인 만큼 내년 발행 계획도 앞당겨보자는 분위기가 됐다 짚었고요. 시티그룹 역시 시장의 모든 실린더가 풀가동됐다 평가했습니다. 월가는 내년 전망도 낙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신중한 전망도 나오는데요. 웰스파고는 시장은 현재 하강 위험을 거의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스프레드가 정점을 찍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가 회사를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영리법인에서 이익 추구가 가능한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겠다 공식 발표했는데요. 향후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 기업으로 전환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길을 연 것으로 풀이됩니다.
든든한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역설적으로 양사의 계약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를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돈 130조 원을 채울 때까지 매출의 20%를 떼어줘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온전한 독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향후 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기업 가치만 230조 원에 달하는데 더 이상 비상장 기업 상태로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고요. 일각에선 가뜩이나 몸집 키우기 여념 없는 오픈 AI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접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미국 공장이 내년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은 최근 TSMC의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1공장이 4나노 공정을 채택한 웨이퍼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매달 12인치 웨이퍼를 10,000장씩 생산할 계획이고 내년 중순에는 1단계 공장을 100% 가동해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애플과 엔비디아, AMD, 퀄컴 등 4대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현재 10%대로 추락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TSMC의 미국 공장을 통한 제조업 부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내 공급망 부족으로 대만산 자재를 도입하고 있어 생산 비용이 대만보다 최소 30% 높을 것이라며 파운드리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몸집 불리기 여념 없는 TSMC는 안방인 대만에서도 내년부터 최첨단 2나노 4.5 공장 건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레이스 선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의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다가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두고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IBM이 양자칩 퀀텀 회론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는 구글이 새로운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는 등 미국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도 최근 양자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중국과학원 산하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새로운 양자 컴퓨터칩 쭈충즈 3.0을 논문 사전 공유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곧이어 개막할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이 추가됐다는 소식도 관련주 주가에 불을 붙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KCS와 한국첨단소재가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코웨이버와 우리넷이 각각 21.09%, 18.87% 급등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등 범용 메모리 수요는 둔화되고 있지만 HBM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탈 엔비디아를 위해서 앞다퉈 주문형 반도체를 활용한 AI 가속기 제작에 나서자 이에 필수적인 HBM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맞춤형 HBM 수요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주문형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으로부터 HBM3 8단 공급 요청을 받고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HBM4 공급 논의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은 둔화해도 HBM 시장은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는데요. 금요일장에서 DI가 14.03%, PSK홀딩스가 9.57% 올랐고요. 테크윙이 7.36%, 이오테크닉스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53%, 2.59% 급등했습니다.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트럼프 2기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6G를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해 오픈넷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울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관련주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픈넷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기지국 장비끼리 연동할 수 있는 표준화 기술로 비화웨이 장비 간 연동이 가능해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의 화웨이 장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오픈넷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비화웨이 고객사인 에릭슨과 삼성전자가 오픈넷 장비 수준을 따내면서 국내 통신 장비주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한울 소재과학이 9.8%, 우리로가 7.55% 올랐고요. 솔리드가 4%대, 또 기가레인과 오이솔루션이 3%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는 걸까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테마주 특성상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나온 데 이어서 시즌1에서 보여준 참신함과 날카로운 주제의식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외신의 혹평이 나오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몇 가지 외신 반응 살펴보면 뉴욕타임즈는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더 스타일리시한 사력을 보여주지만 이야기는 멈춰 있다고 비평했고요. USA 투데이는 시즌2는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고 독창성이 사라졌다면서 황동혁 감독이 얘기한 반자본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락했는데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 스튜디오 모두 하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는 25.31% 급락했습니다. 또 덱스터도 24.08%, 쇼박스가 19.16%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환율 급등과 정치 불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양대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400에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2,400이 중요한 자리가 됐죠. 지난 8월 이후에 시장이 7번이나 2,400선 아래로 밀렸었는데 항상 이 지점이 단기 저점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일정들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1.02%, 코스닥은 1.43% 하락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갈등이 격화됐고 이런 점이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야기된 영향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며 시장을 하단을 받쳐줬지만 양 시장 합쳐서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해서 투자자분들이 체감하기엔 더 힘든 장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1,7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 역시도 1,1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개인만 홀로 2,256억 원 사자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70억 원대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 1,200억 원 넘는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1,6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나마 시총 상위 1위부터 3위까지 상승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받쳐줬습니다. 삼성전자가 0.19%, SK하이닉스가 2.59%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1%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 약세를 보였는데 현대차와 기아, 셀트리온, 네이버 등이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딱 2종목만 상승부를 켰습니다. HLB가 6.5% 올랐고 클래시스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은 그만큼 낙폭이 컸는데요.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이 4%대 하락했고 휴젤과 신성델타테크도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결국엔 환율입니다. 전 거래일 환율이 크게 출렁이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환율은 달러 기준 2원 70전 상승한 1,467원 5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앞서 오전에 1,480원 선을 돌파하면서 1,490원에 육박했었고요.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다시 등락을 반복하며 1,480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8일 야간 거래 종가는 3원 오른 1,470원이었고 이후에 28일 9시 역외 환율은 다시 1,472원 50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외환 시장은 크게 출렁이겠습니다. 시장에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만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까지도 고환율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일정들 체크하시죠. 국내 증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2024년 거래를 마칩니다. 31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독일 증시가 휴장하고 홍콩과 영국, 프랑스, 호주 증시는 조기 폐장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신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휴장을 하고요. 국내 증시는 1월 2일에 2025년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져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코스피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저평가된 상황에서 정치 불안과 반도체주 실적 우려 등이 대부분 선반영됐음을 고려하면 내년 반등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은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중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증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년 1월 1일 공개되는 한국 수출입 동향과 함께 3일에 나올 미국 12월 ISM 제조업 PMI 등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2일엔 우리 시간 3일부터 미국에서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팅 대중투자 통제를 시행할 방침이고요. 3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 준비기일인 만큼 대내외적인 여러 소식들이 새해 초부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전거래 시간 외 거래에서 강했던 종목들도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 거래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해지주들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는 어려운 장이다 보니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인데요. 저PBR 은행주 수혜 기대감의 제주은행이 그리고 품절주로 뽑히는 양지사, 금 관련주로 꼽히는 SCI 평가정보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죠. 연말 요동치고 있는 시장,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증시 폐장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2024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 거래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에서 보니까는 주요 대형 기술주들 또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좀 많이 떨어졌죠. 네, 낙폭으로 봐서는 뭐 평소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조정의 폭이었고 이렇게 월가 시황을 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뭐 개인 기관 할 것 없이 아마 개인들이 더 그러하겠죠. 그 얘기가 의외로 많이 돕니다. 지금 많이 벌었는데 올 한 해 미국 장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걸 금년에 다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해서 원래 벌어들인 거에 대한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내년에 가서 차익 실현하고 그 세금 내는 걸 갖다가 한 1년이라도 늦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가 봐요. 그래도 네. 많이 벌고 괜히 머리 쓰다가 내년에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털면은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거기도 하고 또 제가 놀라운 거는 이렇게 시장이 계속 잘 달리고 있으면은 이른바 그 CNN 비즈니스에서 산출하는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가 저는 뭐 중립 이상으로 탐욕 구간인가 싶었는데 네. 벌써 며칠째 이 공포 구간입니다. 지금 34네요 숫자가 50 중심으로 해서 네네. 시장은 의외로 이렇게 지수 자체는 지표 자체는 이런 상황이고 1년 전 이맘때 80일 극단적인 탐욕 구간 시장 그 분위기다 보니까 2024년에 네네. 그냥 쭉 올라왔을 수도 있겠고 이래저래 1월 달 장세는 또 1월 가봐야 또 알겠다 싶은 게 좀 묘해지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단기 예측도 쉽지 네, 않은 쉽지 않은 상황인 그런 것 상황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분 모셔서 올 한 해 시장 흐름 좀 되짚어 보면서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예, 뭐 이렇게 또 증시 하락을 대비하라는 평소 컨텐츠를 갖다가 실어왔던 유튜브에서는 썸네일이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 빠지니까 또 험악하게 달리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을 때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요일 미국장. 일단은 한국 이제 투자자분들 기준에서 이제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때문에 좀 매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 예. 맞아, 워낙 양도소득세가 이제 한국 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250만 원 이후로는 좀 공제가 안 되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올해 워낙 미국 시장이 좋았기 좋았죠.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국채 금리 관련된 부담이 존재를 하면서 빅테크 이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거의 끝자락에서 네. 워낙 좋았었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더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예. 같고요. 이제 펀드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예. 무슨 이야기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이 오른 주식을 비싸게 주고 사줘야 될 자금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점이면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것만 대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빠졌긴 했습니다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챙긴 현금으로 언제 다시 매수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젠가 올 조정을 매번 기다리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또 막상 또 조정이 오면은 선뜻 손이 나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가 과연 올해만큼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빅스 지수가 많이 안 튀었습니다. 이게 저변동성 국면에서 나오는 그런 매도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빅스 지수는 많이 안 튀었는데 오늘 이제 개장하기 전 지금 이제 방송하기 전에 왔었을 때 진짜 코인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유동성으로 올랐었던 코인들이 지금 이제 조금 위험한 지지선들을 계속적으로 건들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유동성의 지표인 그쪽 코인 쪽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한 부분들까지 건드리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과연 여기서 코인 쪽에서 빠진 돈이 미국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현금 확보를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느냐라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오늘 시장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내년도 초에 있어 1월 20일 날 있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관련돼서 이제 행정명령이 48시간 이내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예.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저는 일단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관세의 크기들을 보고서 다시 한번 이제 자판을 두드려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주말에 체크했던 것 중에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은 미국장 저렇게 이제 1%대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뭐 마이너스 0.17%였나 거의 약보합에 선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빠졌으니까 전날 저렇게처럼 지난 금요일날 미리 다 반영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의외로 선전했다 싶은데 글쎄요. 또 이렇게 토일 보내면서 우리 국내에 있었던 이 사고가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지는 또 장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외 변수도 좀 예. 많은데 또 국내 또 정치적인 예, 이슈에서
대내 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권한대행까지 글쎄, 이제 네. 아무래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의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 내수를 당연히 내수가 안 좋으면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좀 경기 부양책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맞고요. 이제 대선도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대선 전후로 해서 분명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내수 관련된 내수주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야간 선물이 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좀 거래량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또 오늘 환율 관련된 이슈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1,480원이 넘게 되면은 외국 자산들에 대해서 좀 매각을 하고 국내에서 환해지라고 하죠. 예. 환해지 수단을 많이 좀 쓸 수밖에 쓴다라고 이제 규정이 있는데 1,480원이 넘어서 아마 오늘 어느 정도 이제 환 방어를 위해서 외국 자산의 10%인 480억 달러 정도를 국내로 좀 바꾼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 방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방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1,480원에서 1,500원을 한 번 정도 찍고 내려오진 않을까 싶다 정도로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환해지 국민연금에서 얼마만큼 방어를 해주느냐가 조금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이제 환율 상태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럼 미증시 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니까 앞서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어느 정도 현금 확보 전략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좀 팔라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점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성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변동성도 있고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미국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 지금 네. 4.8, 4.7 중반대인데 그러면 내년에 국채 금리 인상- 수익률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네. 4.5기 때문에 적어도 20bp에서 이제 50bp 정도까지의 금리 인상이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후에 나온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이제 시장도 계속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야기지만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를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신 분들께서 호시탐탐 분명히 기회를 엿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제 정말로 좋은 타점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1월 20일 정도까지는 완전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 이슈로만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번 주 이벤트 중에 금요일 날 있죠. 이제 미국 이제 ISM 제조업 구제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 꺾이게 되면은 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기 침체는 또 한 끗 차이로 해석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국채 쪽도 빨리 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금요일 정도 이후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정도에서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디램 가격 계약 발표랑 이제 낸드 쪽 가격 계약 발표가 있는데 일단 이쪽이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낸드와 디램 쪽은 여전히 돈을 잘 보이고 있고 산업의 쌀이 쪽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11월에 너무나 많이 꺾여서 우려를 했고 12월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외국 쪽에서도 많이 일부 사전적인 물량을 많이 가져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과연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그래도 반도체 업황들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포인트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고 실제로 금요일장 보시게 되면은 네. 하이닉스와 레거시 쪽은 또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AI 네. 반도체 네. 쪽은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그래도 반도체 쪽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국발 디램 덤핑 공세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만큼 좀 해소가 되었는지 잘 체크를 해본다면 미국 시장은 1월 20일을 기점으로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폐장 이후 이제 내년 1월 2일에서 1월 2일 정도에 한번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 좋은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그 경기 지표 뭐 이제 제조업 지표가 좀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좀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ISM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제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되는데 그 이전에 바로 나온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이미 좀 꺾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고 또 이 제조업이 좀 꺾였다라는 거는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미국
여러 가지 이제 CPI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 지표를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제조업은 사실 미국이 그렇게 강국이 아니어서 네네. 지금 제조업을 좀 강하게 하려고 이제 해외에서 쪽에서 투자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비스업 지표가 굉장히 지표가 높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비스업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높으면은 내수 쪽이 좀 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너무 좋거나 너무 좋으면 국채금리가 당연히 튀겠죠. 너무 안 좋으면은 국채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당연히 원달러가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국내 쪽으로 괜찮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이게 만약에 또 너무 강하게 나오면 이제 만약에 30년물 장기 국채가 4.8을 상회하는 그런 지표까지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서 1,500원의 환율을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은 쥐고 이때 그 이후에 꺾이면 꺾이는 쪽은 한국 쪽으로 다시 돌려서 투자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이 강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빅테크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타점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여전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 와중에 훨훨 날아다니는 업종은 양자 컴퓨터인데 이 부분 한번 우리 김 대표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는 예. 그래도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네. 조정이 나왔었을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양자 컴퓨터가 정말 성공을 해서 상용화가 성공을 해도 이 정도 주가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슬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직 상용화 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반영이 되면서 유동성이 그쪽으로 물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은 의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사도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오를지 예측은 안 되지만 그래도 승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조정이 한창 있다가 나와서 그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완전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5% 10% 좀 수익을 보는 것을 제외를 하고는 그렇게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좀 넌센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디커플링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올랐다 하더라도 국내는 시초에 갭상승했다가도 밀리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걱정해야 될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아이온큐라는 종목 많이 올랐었었는데 네네. 상승세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 년도 21년도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22년도부터 거의 한 50% 이상의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액을 정말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만드는 그런 포인트로 체크를 하셔야지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더 큰 금액으로 이제 좀 리턴 값을 받기에는 너무나 이제 지금 리스크가 많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볼 필요는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워낙 이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한테 들었는데 미국의 양자 컴퓨팅 이쪽에도 이렇게 분봉을 보다 보면은 이 K 증시의 향기가 느껴진대요. 살짝 우리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흔적이 좀 보인다면서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돈이 네, 이쪽에 미국 쪽에. 네,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아이온큐의 한국인들 지분이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에서 이제 그 아이온큐를 담당하는 이제 유명 유튜버한테 네. 한국인들이 제발 그 메일 받아서 좀 주주총회를 그래도 사이버로 참석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인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K 증시의 향기도 충분히 느껴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미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템버거 종목이었죠. 이제 뭐 이제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도 템버거 종목이었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관련해서 수익 보시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국인들의 향기를 느껴볼 수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K증시나 한국 투자자 고유의 어떤 향기로 끝이 나야지 이게 악취로 가면 안 되는데 끝에 가서
아니, 저- 아이언큐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적까지 계속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주가 고점은 어딘지는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팔란티어라는 종목도 예. 이제 뭐 양자와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엮여 있는데 예. AI 쪽도 엮여 있는데 팔란티어도 실제로는 뭔가 이제 크게 기술력만 갖고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와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또 보여주니까 주가는 예, 계속 그렇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당연한 성장주들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 예. 많이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올랐지만 이게 매출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부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분명한 얘기지만 양자 쪽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오히려 저점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여러 도구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이 또 너무나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리스크한 부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금액을 그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걸 큰 금액으로 만들어서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써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여쭤볼 필요가 있나 싶은 질문인데 그래도 이맘때 또 새해를 앞두고 우리 증권사들 내년에 지수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뭐 해마다 이렇게 아니, 올해는 맞았나요? 저는 올해 다 틀린 것 같은데. 글쎄 뭐 삼성전자 주가로 치면은 뭐 한 4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움직일 겁니다. 이런 전망에 가까운데 지수 전망도 그래도 한번 참고 삼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제가 네. 작년에도 이제 네. 수강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네.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3000스피를 가냐 못 가냐가 3000P. 네, 네, 3000스피. 3000 네. 코스피, 3000의 코스피 주가를 가냐 못 가냐를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올해는 좀 밴드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이제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밴드가 조금 무책임하게 설정된 증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2,400에서 3,200명. 3,200이면은 저 뒤에 숫자는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성전자 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하고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뭐 4만 예. 원과 뭐 10만 원 사이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예. 부분. 그만큼 이제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예측하기나 너무나 어렵다. 지금 이제 대내외 변수, 즉 이제 순수하게 PBR이나 PER 같은 이제 거시적인 지표로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하기에는 대외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밴드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물론 3,000 코스피에 대해서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너무 냉정한 판단으로는 지금 주가상으로는 좀 가기 힘들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름 예측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한 2,200에서 2,600 정도 사이에 조금 적은 진폭으로 내년도는 크게 상승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그런 밴드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두 번 정도의 이제 관세 전쟁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의 시각도 너무나 부정의 시각도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냉정하게 현재 한국 시장을 해석하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그렇게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극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2,6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극복을 못할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2,200이라는 포인트까지 열어두면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이라든 부분들 확보한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2,400이라고 보고 아래 위로 한 200포인트 정도 네. 예상하시는 건데. 그래도 아까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3,000을 갖다가 지수 상단으로 예상하는 증권사가 없지는 않네요. 몇 군데나 되네요. 네, 그래도 이제 뭐 SK증권도 이제 상단 밴드가 3,200이고 이제 교보증권이나 LS증권 그다음에 몇 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3,000포인트를 지금 상단으로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만약에 좀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준다든가 혹은 이제 국내에서 예전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처럼 조선 쪽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상위권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또 틀린 해석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밴드를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미증시만 홀로 강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전 세계의 돈의 보따리가 지금 미국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순수하게 한국이 워낙 워낙 약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난 포인트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 자체는 좀 네.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GDP가 계속적으로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GDP가 지금 올해 4분기가 나오게 될 예정인데
만약에 이제 내년도까지 해서 1.8에서 1.7 만약에 관세 쪽이 너무나 조금 타격을 많이 입게 되면 1.6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미국은 지금 3% 초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거대한 그런 이제 미국이 경제 성장률을 다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미국 시장도 여전히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하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효율과 이제 도지라 그러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따리는 한 번 정도 허리띠는 졸라매고 과도한 지출은 줄이되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쪽 실제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정말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버는 기업들이 더 벌고 있고요. 내년도에 전망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보따리는 미국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 혹시나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졌을 때 그래도 신흥국인 한국 쪽으로 돈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저는 이제 내년도에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좋을 건 아예 너무나 좋아서 신고가를 계속 가거나 아니면은 가파른 조정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이 조금 조정을 조금 신흥국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 지수가 디커플링으로 많이 오르거나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큰 꿈도 꿔볼 수도 있고요. 미국 시장은 또 조정 시에 얼마만큼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할지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현재 시장의 뷰를 보시게 되면은 조정은 이때 낙폭은 과대한 폭락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스트롱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통계청이 또 이제 지표 하나 발표했네요. 11월 광공업 생산 전월비 0.7% 감소. 이 광공업 생산도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 제조업 생산도 똑같이 0.7% 감소인데 아니 이게 11월이면 10월 달에는 우리 1일 날 국군의 날, 3일 날 개천절, 9일 날 한글날이라고 10월에 3일이나 우리가 공휴일이 있었고 11월은 그냥 빨간 그 없이 빡빡하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월비 0.7% 감소. 반도체는 3.9% 증가. 석유 정제도 1.8% 증가인데 이제 주로 빠진 게 자동차 마이너스 5.4, 전자 부품 마이너스 4.7, 의료 정밀과학 마이너스 6.7.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이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 건 맞는데, 그죠? 네, 맞죠.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과 맞물려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테슬라 때마침 이번 주 4분기 인도량도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 좋을까? 지금 한 통계 보니까 지금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보니까 테슬라는 개인 투자분들,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샀고 엔비디아를 좀 매도했다라는 그런 또 보고서도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관관계는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떨어지는 예. 그런 포인트들이 많고요. 보통 엔비디아가 빠지면 테슬라가 오르고 엔비디아가 오르면 테슬라가 빠지는데 지난주 금요일을 포인트로 잡게 되면은 이제 관련해서 조금 이제 국채금리 쪽에서 자금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쪽에서 개별적인 조금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나왔는데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미국 주요 이제 마가라 그러죠. 미국 이제 강한 이제 공화당 지지층과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좀 충돌을 하게 됐는데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강성 지지자층은 이제 완전히 이민자 정책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박사나 여러 가지 인재들에 대해서 미국 쪽으로 많이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민자 정책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제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SNS에서 줄이 설전을 좀 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면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견제를 받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정책을 좀 지지를 했습니다. 네. 몇 시간 전에 제가 좀 확인을 맞아요. 하고 왔는데 네, 보도가 이민자 나왔네요.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여전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개인적인 파워가 워낙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월 2일 날 이제 인도량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중국 기가 팩토리는 테슬라 생산량이 급증을 했고 인도량을 초과하는 그런 생산량을 달성을 해서 많이 잘 팔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워낙 주가가 고점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포인트들로 이제 페어가 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제 인도량이 컨센에 미달하게 되면
지금은 순수하게 테슬라가 오르는 이유는 기술력 혹은 이제 관련돼서 아직은 실적이 너무나 좋지는 않지만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이지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얼마만큼 오를지 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테슬라 뭐 세미 트럭도 있고 그다음에 FSD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사나 정책들도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스페이스X나 뭐 뉴럴링크 같은 그런 XAI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뭐 테슬라 쪽으로 이제 밀어서 수급들이 가는 포인트들도 많아서 저라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이상 저는 지금은 그래도 조정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사게 되면은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매년 그랬지만 기술주들 혹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눈에 띄게 성장하는 기업들 혹은 여기서 더 올라라는 그런 포인트들도 많고 지금 24년도에 엔비디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올라 또 올라 했는데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내년도에 여기서 더 오르나라는 싶을 정도로 주가가 훨씬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은 2배수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1배수만 하신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500불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7%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2,38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9%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65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호가에서는 좀 보합권 예상되고 LG에너지솔루션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4만 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2만 4,000원. 현대차 1%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2,500원이고 기아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9,900원. 셀트리온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3.7%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3,100원. KB금융 0.9% 하락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 하락 예상되면서 호가는 199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6%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9만 9,0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2,0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5,200원. 리가캔바이오가 0.5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3,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휴젤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1%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11만 5,200원. 클래시스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 지금 뭐 호가에서는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지금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또 이제 시장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나타내주긴 했는데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워낙 급감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예측이 쉽진 않네요. 예. 그래요. 뭐 하루하루 이제 등락도 중요하지만 지금 워낙에 장이 열 벌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서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지금 이 뭐 29일, 30일 이 무렵에 나타나는 시장 흐름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다 싶고 네. 해바뀌고 나서 한번 처음 한 2, 3일 동안에 외국인이 사는지 안 파는지부터 저는 지켜보고 싶네요.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또 활발하게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저기 네. 그 우리 김 대표님 네. 연초부터 무슨 CES 행사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매년 이제 연초에 연초에. CES와 JP모건 헬스케어가 그래도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감겨올 수 있으면 네. 이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매번 그랬듯이 이제 관련주들이 이미 조금 올랐습니다. 워낙 이제 국내도 보시게 되면은 장이 안 좋지만 매일 오르는 섹터는 일부 존재를 하고 CES 관련돼서 로봇주들이 일부 조금 이제 예. 작은 이제 예.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CES 2025도 실제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AI와 당연히 로봇 그다음에 의료 AI 쪽도 이제 관심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 쪽이죠. 조금 이제 LG전자도 그렇고 국내도 여러 가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제 미국도 보시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 대형 네. 기업과 좀 작은 기업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로봇과 AR, XR 기기들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AI 발전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예. 내용을 보면 저도 이제 으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게 개인 쪽으로만 조금 판매가 됨으로써 이제 조금 이제 과연 수익성에 대해서 의심을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제 B2B로 이제 좀 전환이 되게 돼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로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그게 어떤 걸로 돈을 벌겠느냐라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로봇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옵티머스 로봇도 그렇고 국내 로봇 업체도 그렇고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위험한 그런 이제 업무에 대해서 로봇 쪽들이 많이 대처를 하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의 발전이 얼마만큼 상용화되고 이게 과연 이제 판매가 되면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즉 이제 소프트웨어를 팔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같이 팔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장주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예. 끌어주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로봇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XR AI 기기 관련돼서는 지금 AI 지금 이제 오픈 AI 쪽도 이제 영상 쪽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또 이제 XR과 AI 기기들로 이제 지켜보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을 포인트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매력적인 상품들을 내어놓느냐가 CES 2025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로봇 쪽들이 이쪽 CES가 나왔을 때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초에 지켜보실 분들은 지금 로봇주들이 그래도 하단부를 안 깨고 지지선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하단부가 꽤나 강하게 지지가 되어 있고요.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도 내년도 성장을 목표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은 내년도 이제 오늘은 사실 거래량이 너무나 적고 매매하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그래도 한 번 정도 템버워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로봇 쪽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한번 관련주들 기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XR AI 관련 기기들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조금 중소형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지켜보시게 되면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에서도 모듈 쪽도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들도 많고 XR AI 기기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카메라 모듈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내년 초에 먹거리들이 JP모건 헬스케어와 함께 CES도 같이 유지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워낙 이제 네. 저점이기 때문에 네. 수급도 그렇고 유동성도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해보시면은 내년 초 한번 농사짓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짓기 좋은 시점. 글쎄요. 제가 이제 국내 증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양자 컴퓨터 요번에 CES에서 처음 이제 논의되는 게 또 양자 컴퓨터 쪽이고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뭐 국내 기업은 아직 그렇다 할 기업이 없는 게 맞고 테마성을 좀 움직이는 게 현실이고 또 뭐 AI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HBM 관련주를 제외하고는요. 네, 일단은 양자 컴퓨터를 말씀을 드리면 국내도 물론 기술적으로 발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쥐고 있고요. 나머지 유럽이나 일본, 그다음에 한국 같이 조금 이제 성장하는 나라들도 관련돼서 기술 자체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고 네. 국책 사업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SK텔레콤과 KCS가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통신 쪽이 워낙 양자 쪽이랑 연관이 깊기 때문에 미국도 보시게 되면은 통신 업체들이 관련주들로 이제 엮이게 되면서 많이 오른 부분들도 많고요. 국내도 사실 SK텔레콤이 관련된 양자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만 네네. 이제 관련돼서 가장 이제 고단위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CES에서 분명히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겁니다. 다만 이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반영이 되어 있을 만한 주가가 맞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올랐으면은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요. 이게 피해자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 기술력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고점에 들어가서 언제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할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좀 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포인트들도 많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AI도 마찬가지로 AI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니다, 저점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내 뭐 위료 AI 관련주들도 내년도 흐름이 굉장히 좋을 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AI 관련주들 충분히 이제 기회를 엿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하면은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 정말 아프게 나올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에 주의하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 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마지막 거래 어떻게 장식하게 되는지 국내 증시 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3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좀 계속해서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 외국인 기관 지금 글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좀 저가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워낙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좀 급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하단을 좀 지지하기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또 어떤지 출발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하락이네요. 2,39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49% 내림세입니다. 66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7% 떨어집니다. 53,3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0.6% 하락하네요. 173,400원. LG에너지솔루션 0.2% 하락으로 34만 7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올라갑니다. 93만 9천 원이고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가 0.3% 떨어집니다. 10만 600원, 그리고 셀트리온은 0.3% 올라갑니다. 18만 1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78% 하락합니다. 4만 4,450원. KB금융 0.3% 올라가죠. 8만 5,100원. 그리고 네이버가 0.3% 하락으로 19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하락하면서 2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그리고 HLB가 0.4% 떨어집니다. 7만 원이고 에코프로 약보합이죠. 56,900원. 리가캠바이오가 1.2% 상승합니다. 10만 5천 원이고요. 휴젤은 1% 하락하네요. 2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0.4% 상승하면서 1%까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됩니다. 14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루 만에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 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강보합권으로 11만 7,300원, 클래시스, 리누공업은 1% 하락으로 각각 4만 7,500원, 18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쎄요,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죠. 오늘 LPG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흥부석유가 지금 3% 상승하고 있습니다. 1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4.7% 상승하면서 16,380원, SK가스도 1.2% 올라가고 대성산업도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쎄요, 오늘 딱히 시장에서 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 주문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삼성 SDI, 대한항공, 포스코퓨처엠,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풍산, LIG넥선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양자 쪽에서는 KCS가 10%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저희 또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렸죠. SK텔레콤과 공동개발 소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금 10%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가 17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5억 원, 14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34억 원, 19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4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7원 50전 상승한 1,47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이게
참 환율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적극적으로 뭐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네요. 뭐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고. 예. 굳이 이 와중에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자면은 대한민국 이거 무슨 뭐 침몰하는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게 눈길을 꺼내요. 우리가 12월 9일이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뭐 지표나 전국이나 더 혼란스러웠다면 혼란스러웠는데 그 12월 9일에 그 레벨을 갖다가 내려서지 않고요. 지금 그리고 계속 최근 2388, 89, 즉 2390 가면은 더 안 밀려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했다라고 보시는 이 거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저는 눈길을 끌고 있고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1486원 고점 다시 경신을 하지 않고 있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좀 채권 시장에서 흐름이 보면은 금리가 같이 올라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미국 시장도 지금 4.64까지 그렇죠, 예. 왔는데 10년물이 예.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도 장기가 이제 단기 10년물이 2년물보다 뭐 한 30bp 더 높고 해서 이게 자꾸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미국 장도 국채 수익률 갖고 이제 흐름을 설명하는데 우리 시장 이거 지수가 양전도 가능해 보입니다. 외국인 현물에서 사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 시장 그렇게 넉넉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시장 생각보다 강합니다. 예. 여러 가지 재료나 뉴스에 비해서 하방이 단단하다는 느낌을 이렇게 좀 주는 그런 시장 흐름이네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은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 내년에 10배까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와중에 한국 증시에서 10배짜리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뭐 정치도 생물이고 뭐도 생물이고 하지만 시장도 생물인데 지금 우리가 지나온 거에만 자꾸 이렇게 함몰되는 거 하고 앞으로 전개될 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되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기대감은 많이 떨어진 목소리 톤이시요. 저요? 그건 어쩔 수 근데 없어요. 원래 이제 기대를 안 할수록 또 기대를 안 할수록 많이 올라가면 또 기쁨은 더 배가 되고 그런 거예요. 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기대 안 했다가 올라가면 또 더 좋죠. 지금까지 어떤 저의 역대 전적으로 봐서는 지금 막 우리 증시 폭락합니다라고 제가 호들갑을 떨어야 이게 장이 오르는데 어쨌거나 저는 11월, 12월 연말에 오면서 저는 우리 장이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또 당위론에 또 집착합니다. 시장을 갖다가 어떤 당위론, 어떤 뭐 그래야만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그거 하지만 또 심리가 또 경제니까요. 10분도 안 됐는데 양전했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가 또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느 쪽부터 좀 치고 올라올 거라고 보세요? 먼저 이제 주도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큰 주도주. 이제 네. 큰 이제 주도 섹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지만 차화반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제 화학과 자동차 반도체 차화반. 네, 저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반도체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조선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쪽이 그래도 대외 변수에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의 좀 거래기 때문에 네. 국내 조금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주도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보시게 되면 조선이 완전히 조선 산업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네. 국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대체적으로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 쪽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선 쪽
쪽을 주도 섹터로 보시게 되면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덜 오른 기업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이 생산량이나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 쪽에 정말 이제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성장을 잘하고 있지만 국내 상장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보시게 되면은 금리 관련된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라고 하고 국내 증시가 조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과 자동차,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M과 낸드 쪽에서 얼마만큼 성장률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4만 원, 5만 원, 이제 하이닉스 7만 원 후반대나 9만 원 갔었을 때 그때 이제 회사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새로운 모멘텀이 네.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 거의 이제 100% 이상 간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너무나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로 생각하기보다는 뭐 저가에 대한 그런 이제 메리트도 존재를 하고 이제 25년도에는 또 어떤 시장이 열릴지 모릅니다. 반도체 이렇게 AI 관련된 이슈 타고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한 것처럼 예측을 하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봤었을 때 그 재료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 좀 이제 투자 매력도를 얼마만큼 끌어올리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저점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저점인 메리트가 충분히 이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 저가 매수에서 성장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조금 더 주가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가능하고요. 저는 일단은 조선 쪽을 이제 주도 섹터로 보시게 되고 그 밑에 조금 이제 받쳐주는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내년도에 이제 기술 수출한 바이오 기업들이 꽤나 또 추가적인 로열티나 이제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지켜보시게 되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 특히 기술 수출에 강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어때요? 2차 전지 아직 갖고 계신 분들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예. 2차 전지는 내년도에는 그냥 바닥을 다지는 그런 이제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가 양산형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산형 모델이 많아지게 되면은 예전에 한창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때 을이지만 갑 같은 을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공급자들이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저가 모델이 많이 출시가 되고 이제 보조금 폐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에 흐름을 지켜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갑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싼 배터리들을 공급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에서 의문점을 제기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2차 전지 대형주들 보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많은 타이와 양산할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소재 업체와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 두 개를 분류해서 보시게 되면은 전 소재 업체들은 지금 완전히 배제를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를 완성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매력도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재 업체라고 하면 뭐 코스닥에 있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 이쪽은 좀 배제하고 셀 쪽으로만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래도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셀보다는 예전에 이제 소재 업체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오르게 되면 소재 업체보다는 셀 업체들이 조금 더 성장률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달러가 비싸게 되면은 또 비싼 원자재들을 사서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팔 때 또 관세도 많이 붙기 때문에 이게 또 이중고액이기 때문에 성장인의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서 좀 리스크가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직계약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을 조금 더 많이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매력도를 많이 올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엔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 솔루션, 즉 셀 업체 쪽으로 조금 시선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2.8%, 포스코홀딩스도 1.6%, 에코프로 주들도 1%대 후반 상승이고, 전 또 놀라운 거는 이 저가 항공주들이네요. 지금 보니까 뭐 지니어나 티웨이 항공 개장 초에는 3-4% 급락 출발이었습니다만 이걸 지금 플러스로 돌리고 있어요. 이 놀라운 흐름인데 아까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K 증시의 향기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 한국 증시 도깨비는 도깨비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도 지금 코스닥에서 특히나 코스닥 거래소 할 것 없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보인다는 거. 진짜 이거 여기서 그냥 뉴스만 보고 안 던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우리 국내 개인들 한번 좀 들고 가셨으면 싶네요. 저 항공주가 저렇게 플러스 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 같은 날.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돌발적인 변수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항공주들 실제로 흐름 보시게 되면은 꽤나 좀 업계가 좀 호황입니다. 뭐 달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대외적으로 호황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한가까지는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뭐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낭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버드 스트라이크가 메인으로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나왔기 때문에 돌발 변수였고 돌발 변수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고 뭐 이제 사망자분들에게 정말 조의를 표하고 그다음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대응이 많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바이오 쪽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바이오 쪽 보면은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또 아니면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이제 뭐 알테오젠, 뭐 삼천당자, 리가캠바이오 특히 최근에 보니까 리가캠바이오는 증권사에서 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 많이 나왔거든요. 네. 바이오 쪽의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여전히 탑픽으로 좀 꼽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한 너도 나도 다 아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제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이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기술 수출을 24년도에 한 이력이 있어서 마일스톤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흑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야기지만 유한양행도 너무나 좋은 기업인데 지수가 많이 빠짐에 따라서 밀린 부분들도 있고요. 잘 나가던 기업들이 지수 하락에 커플링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탑픽으로 일단 알테오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보시게 되면 유한양행과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장성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리가캠바이오와 에이프릴 바이오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입맛에 따라서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중소형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같이 사셔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좀 바이콜을 외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양 지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을 단기 저점으로 인식하고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0.48% 상승하면서 2,41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67% 반등합니다. 67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52억 원의 사자세 보이고 있고 기관도 411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53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삽니다. 외국인이 92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4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76억 원 탈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가스 유틸리티와 제약 그리고 철강 업종이 그나마 강한 가운데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건강관리 기술, 전기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눈에 띄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양자 분야의 국가 표준을 제정했다고 발표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QSI가 오늘 24% 급등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9,920원. KCS가 15.15% 상승하면서 14,42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윈 플러스도 7.2% 강세 보여줍니다. 1,114원이고요. 그밖에 엑스게이트가 2.7%, ALT가 0.4%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루메드는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인 셀루덤 젠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출시할 것이란 소식에 장 초부터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2,540원이고요. 그밖에 의료 AI 관련주 내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13.4% 급등하면서 5,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젠큐릭스가 2.2%, 노을이 5.3%, 랩지노믹스가 7.63%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오늘 항공 쪽이 크게 움직입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179명이 숨졌고 2명은 구조됐습니다. 착륙 시도 당시에 항공기가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고 동체 착륙을 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항공주들 중에서 제주항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12% 강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2,500원이고요. TA항공이 0.2% 오름세, 아시아나항공이 2%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400원. 그밖에 한진칼도 1.6%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0.8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와 관련해서 제주항공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애경그룹 관련주들 급락하고 있습니다. 애경그룹주 중에서 제주항공 현재 10.48% 급락합니다. 거래가 7,360원대고요. AK홀딩스가 9.48% 약세로 9,930원. 애경케미칼이 8.45% 빠지면서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애경산업도 5% 가까운 하락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13,190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 시장 그래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이 상승세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분위기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흐름이 다소 좋지 못한데요. 그런데도 올해 상승률은 183%에 달합니다. CNBC에 따르면 올해 테슬라를 제치고 개인 투자자 1위 매수 종목이 될 전망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엔비디아에 유입된 개인 투자액은 3년 전보다 88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모건 스탠리도 2025년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꼽으며 목표 주가도 166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한편 브로드컴이 빅테크와 맞춤형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의 위치가 흔들릴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4위는 리케티 컴퓨팅입니다.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발표하고 양자 컴퓨터주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리케티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000% 이상 급등했는데 지난주에도 연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케티의 전 법률 고문인 리처드 다니스도 이달 들어 보유 주식 약 62만 주를 추가 매각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리케티의 잠재력은 인정되지만 주가가 공정가치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R, 그리고 테슬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현대차가 테슬라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었죠. 이 같은 호재에 서학개미가 주 중반까진 거센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오르는 국채금리와 우려되는 4분기 인도량으로 인해 주 막판엔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또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는 만큼 월가에선 이번 주가 하락은 단기적 현상이며 내년에 대체로 강세를 띨 거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웨드부시 증권이 애플의 인공지능 기능 도입이 아이폰 판매량과 서비스 성장세를 견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애플의 AI를 통한 성장세 가속 기회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AI 기능들이 대폭 확대되면서 서비스 부문 등을 포함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18개월에 걸쳐 이러한 성장세 가속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30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에 대해 웰스파고는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이 알파벳의 영업 구조를 특별히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파벳은 반독점 조항에 저촉되는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출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는 법무부와 협상할 여지가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항소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소송은 최대 3년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이 주가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 구조를 변화시키진 못할 거란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입니다. 지난 26일 개봉한 오징어 게임에 대한 평가는 다소 냉랭하죠. 반면 첫 NFL 생중계는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키뱅크의 저스틴 패터슨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에 대한 낙관론이 밸류에이션 문제를 발생시키긴 하겠지만 2025년까지는 전망이 밝다고 언급했습니다. 확고한 경쟁 우위로 경쟁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며 라이브 이벤트 방송을 통해 사용자를 성공적으로 유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매출과 EPS 증가율이 동종기업보다 우수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785달러에서 1000달러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국내 전국 상황에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 흐름과 국내 경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자문교수이시죠? 장재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뭐 27일 그러니까 해봐야 지난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장중에 1,486원 70전 고점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 종가는 67원 50전이었으니까 뭐 인터뱅크 딜러들 사이에서야 뭐 장중에 86원 샀다가 67원까지 빠지면은 좀 털리면서 끝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유럽장을 가든 NDF 시장을 가든 그래도 이제 매수세는 있고 지금도 지금 7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쯤 되니까 이제 별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박사님. 환율 갖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특히 뭐 12월 초 대비는 지금 거의 60원 이상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당 1,480원 아니면 70원 이 수준이 적당한가 아니면 또 위기 수준인가에 대한 논의는 네. 많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달러 원 레벨 자체가 과거의 위기 글로벌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위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는 또 최근에 그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도 각각 3조 원, 뭐 2.2조 원이라는 국제금융센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사실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당국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연말이 되면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좀 개입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 들어와서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네. 그리고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과거보다 좀 약간 매파적으로 변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국의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지금 레벨에서 과연 개입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좀 약간의 그 의문이 있으니까 레벨을 좀 다운시키기에는 당국에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달러 환율이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유로 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겠습니다만 또 경제적 이유도 있다 보니까 더 이런 상황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좀 말씀드렸지만은 달러 원 환율이니까 달러에 대한 그 미국 경제에 대한 또 요인이 있을 거고 예. 우리 한국 원화에 대한 또 요인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미래의 어떤 상황을 미리 또 반영하는 걸 수가 있고 또 트럼프 2기 내에서는 트럼프 뭐 당선자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감세와 규제 완화하면 성장률은 높아지니까 이거는 물가가 높아서 금리의 인하 속도가 줄으니까 또 다 강세 요인이고 달러 강세 요인이고 또 성장률 미국이 좋다고 그러면 또 달러 강세 요인이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수출도 피크아웃 됐다는 얘기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좀 달러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서 달러 강세 요인과 또 원화 약세 요인이 겹쳐서 이 달러 원 레벨이 1,48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요. 여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그걸 또 가속화시킨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참 어떻게 보면 뭐 길게 보면은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좀 한 6개월, 1년 이후부터는 좀 등락은 있었지만 그때부터 사실 달러는 꾸준히 강세였거든요, 박사님, 그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뭐 설명도 해주셨지만은 보면 지금 달러 원 환율이 네. 이것이 과거 금융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는 비슷하지만 수준으로는 비슷하지만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강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준비한 네.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통화가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대비 얼마나 이제 강한지 약한지를 표시해 주는 게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실효 환율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인데요. 금융위기 때는 지금 거의 뭐 76.8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예. 이게 100이 저 기준선인데 이게 장기 평균이에요. 실제 실효 환율이니까 숫자가 낮다는 저거 얘기는 그만큼 원화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명목 네. 실효 환율인데요. 네. 네. 이게 숫자가 낮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예. 거죠. 근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지금 거의 88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 금융위기 수준보다 현재의 실효 환율 수준 어떻게 보면 주요국 통화 네. 대비 우리 원화의 강세 약세를 보여주는 그 지표로 보면 이것이 좀 높다는 거죠. 강화되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저 달러 원 환율이 1,470원, 60원대라고 할 때 저 비율을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정도의 원화 약세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1,650원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60원, 70원 정도 돼도 사실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과거처럼 크지 않은 이유는 네. 저런 어떤 우리 원화의 상대적인 또 위기 대비 과거 위기 대비 좀 강한 거를 보여주는 거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우리나라의 그 외환 시장의 건전성일까요? 네. 취약성을 좀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사용하는 테이블인데요. 예. 저게 보면 우리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그리고 장기 외채 중에서 12개월 내에 갚아야 될 거. 네. 이거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외환 보유액이 그거의 30%밖에 안 됐었어요.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우리 외환 보유액이 거의 4,150억 달러 예. 되잖아요. 거의 지금 그게 6배 정도 아니지. 지금 그렇죠. 6배 정도 늘어났어요. 1.8배가 많아요. 외환 보유액이. 네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대외 지불 능력이 커졌고요. 이 두 번째 빨간 줄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보여준다고 하면은 과거 대비 1997년 외환위기 대비는 거의 외환 보유액의 어떤 실질적인 방어 능력은 10배 정도 늘어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된 거고요.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그 지표들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빨리 나갈까.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한 3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게 금융위기 때는 26%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네. 그만큼의 차이만큼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채권을 우리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때의 지표를 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클 때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외환보유액이 최고로 우리가 많이 볼 때는 거의 한 100%. 다 나갈 거를 거의 막아줄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금융위기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이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외환보유액이 위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빨간 줄에 있었던 것처럼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다.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해주신 설명이나 아까 실질 실효 환율 관점에서도 그렇게 원화가 네. 뭐 약세의 폭이 깊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신데 저도 박사님 설명에 조금 숟가락을 얹자면은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 2009년 2월에 그때 1,597원까지 찍었거든요. 거의 1,600원에 육박하는. 네. 그 당시 달러 인덱스가 86, 87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워낙 이 숫자만 들었어도 너무 이 유튜브 상에서 보이는 어떤 자극적인 나라 망했으면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드는 그런 썸네일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아주 정확한 네.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표를 주말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예. 지금 시장에서는 금융위기나 외환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글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 그리고 금융시장,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까지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위기를 논할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예. 시장의 변동성은 정치적 이유와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변동성은 있지만 위기 수준은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뭐 소장님이 달러 인덱스까지 그 당시 금융위기 때랑 좀 비교를 해주시니까 네. 또 확실히 좀 더 이해가 빨리 그때 되네요. 예. 그때 엔원이 한 100엔당 한번 저기 한 800원, 700원까지 갔다가 네.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그 뭐랄까요?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공업체들 그 호황에 있는 달러 없는 달러 3, 4인치 다 내다 팔고 네, 맞습니다. 키코하고 막 이러다가 그게 튀면서 엔화 대출 쓰다가 다 녹았지 않습니까? 원금이 그냥 뭐 800원 하던 놈이 1,600원 갔으니까 원금 2배 됐죠. 이자 한 4배 되죠. 그런 시기였으면 그럼 1,500원, 1,600원 하던 엔원이 지금 930원입니다. 우리 워낙 약세 아니에요.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달러가 글로벌 달러 강세라고 해서 말씀 네. 주신 대로 108까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 예. 대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좀 여러 가지 국내적인 요인으로 좀 강한 부분은 있지만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 모든 통화가 다 약세가 됐다는 것이 앞에 그 실효 환율에서도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대외 취약성 지수로 봤을 때 과거 금융위기 때나 아시아 위기 때처럼 그렇게 약한 상황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박사님과의 지금 이 어떤 환율을 짚어보는 이 과정에서 어떤 위험성도 충분히 있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환율이라는 것이 네. 뭐 인체 비유하면 자주 하는 얘기가 땀이라고 하는데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땀부터 나듯이 이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닌데 뭔가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닥칠 어떤 위기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어떤 전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마 박사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 싶은데 이 경제는 심리거든요. 네. 여기서 자꾸 이게 뭐 환율이 2,000원 가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위축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힘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저력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비하면 지금 물론 체감 경기 엉망이고 다들 힘들어 합니다만 그때 대비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과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어떤 이동 가능성에 대한 취약성 지표로 말씀드렸을 때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글로벌하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화 수합 규모라든지 네. 그리고 미 연준이 가지고 있는 뭐 상시 그 스탠딩 리포 같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채권, 우리 미국 국채를 주고서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수합 라인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한다고 봐도 외환 시장에서의 외환 부족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오늘 저희 대본의 질문지는 뭔가 경기가 안 좋다, 뭐 대출 연체 비중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약간 우려 사실 시각이 지표의 흐름은 그것도 맞죠. 반영된 질문인데. 위기감을 가질 만한 지표 흐름이죠. 그래.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예. 그런 것들이 너무 과장이 돼가지고 그게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원 환율의 오버슈팅을 유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그런 드리고 싶고, 측면에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 자체로는 지금
다 아시지만 경제 심리가 되게 빨리 나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리 나빠진 것이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나빠지면 우리 내수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약했었는데 계속 나빠질 경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심리 위축 요인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럼 소비자 심리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빨리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예. 심리 위축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전월 대비 약 한 12%포인트 이상, 12포인트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예. 이러한 것이 과거 팬데믹 때나 아니면 코로나 위기 때나 아니면 금융 위기 때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일단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일 없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합의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떤 뭐 정당 간의 어떤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합의를 통한 다른 합의가 아니라 경제 살리겠다는 합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추경 이슈라든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한은이 이번에 1월 금통위를 앞두고 일찌감치 그 어떤 정책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금리 인하 하겠다를 아주 강하게 시사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례적인데 네. 그 부분에 한은의 그 금리 인하 스탠스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2025년 통화정책 방향에서 네. 아주 직접적으로 추가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예. 얘기가 나온 거는 네.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보고요. 좋은 사인이다. 예,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분릿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속도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통화정책의 기조는 지금보다 더 완화적으로 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해 준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재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액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많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수도 안 좋은데 정부가 경제 성장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그 합의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하느니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네. 그런 시간을 좀 벌어주면 적어도 2분기부터는 늦어도 2분기부터는 재정이 한국은행의 바톤을 받아서 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그럼 이거는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체감 물가는 좀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또 성장 자체도 지금 저성장 우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박사님 지표 자체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해도 할 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률은 계속 네. 둔화가 네.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체감 물가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물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물가 수준이. 과거보다 뭐 팬데믹 이전보다 뭐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상승률. 이 높은 상황에 계속 올라가면 가속되는 건데 그렇죠.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높은 물가가 옛날만큼 안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올 여지를 보는 건데 그 내려올 여지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2.2%의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었다 그러면 내년도에 1.9.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마이너스는 물가 아니거든요. 자체는 계속 우상향인 거네요. 그렇죠.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도 당초에 내년에 4번 내릴 거를 2번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물가 압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근데 우리는 지금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1.9%예요. 그리고 더 나쁜 거는 2026년에 1.8로 또 내려가요.
한국은행의 예, 전망에 따르면 예.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진짜 요즘 그런 생각하는 게 뭐 현찰로 뭐 결제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소액마저도 카드 결제 충분히 네. 가능하고 뭐 폰으로 꾹꾹 찍어서 다 하는데 우리 이 100원 단위로 다 끊는 거 10원 단위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하나의 일종의 캠페인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네. 뭐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박사님 가끔씩 혹시 사우나 가셨을 때 이렇게 뭔가 면도는 해야 되겠는데 일회용 면도기 쓰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500원 하던가 네. 700원 합니다. 아니 500원 하던가 550원 해도 10% 오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 뭐 플라스틱에 그냥 그 얇은 날 하나 집어넣는 거 아니면 600원 해도 20%입니다. 그걸 어떻게 또 700원을 올립니까? 그런 식으로 툭툭 올리니 다들 죽겠다 하면서 인플레다 싶으면은 밥값도 뭐 9,000원 하던 걸 갖다 10,000원 하지 11,000원, 12,000원 올려버리고 서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 줄고 참. 네, 뭐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어서 어떤 네. 단위 문제도 있고 뭐 우리 화폐금융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공급망 차질 문제가 컸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산비와 원가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네. 또 고용 시장이 굉장히 빨리 팽창이 됐어요. 글로벌하게. 팬데믹 때 안 좋았다가 네. 이런 것들이 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물가 안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금리를 충분히 올렸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게 지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이제 한해니 좀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하면은 심리가 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 시장도 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질 예. 수 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경제도 지금 보면 4분기 아니면 1분기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그렇고 지표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내렸던 부분이 있고 또 재정 정책 자체가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긴축적으로 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는 추경을 통해서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좀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성장이나 아니면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계속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심리가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개선이 되면 이게 시장 센티멘트, 어떤 시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센티멘트도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장을 내수와 수출 두 개로 놓고 봤을 때 수출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도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안 좋았던 내수가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시장 또한 그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또 막힐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전 시간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네. 그런 부분이랑도 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오늘 시장 흐름이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1% 안팎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1,470원 아래로 잠시 또 내려서는 모습입니다. 네, 이 흐름 오늘 연말이고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오후까지 좀 오후까지 이어지는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